반갑습니다. 신화부동산 연구소 TV 이윤환입니다. 자, 이 시간은 부동산 뉴스를 쏙쏙 들여다보는 부동산 뉴스 쏙쏙 들여다보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를 살펴보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좀 해설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뉴스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2022년 5월 31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21일이 지났죠. 내일은 6월 1일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이제 내일 앞두고 있는데요. 부동산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6월 1일은 보유세에 대한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보유세라는 거는 재산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 종부세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1년치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거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5월 뭐 30날 잔금 치는 사례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5월 30날 잔금 치고 나서 그 다음 날 6월 1일 날 내가 1년치의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부담을 한다면 별로 썩 좋지는 않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잔금일이라고 한다면은 6월 1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하게 된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 그 5월 31일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여러 뉴스가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서 오늘의 뉴스 중에서 좀 헤드라인을 장식한 부분이 두 가지네요. 3분기부터 생애 첫 주택 LTV를 80%로 늘릴 것이다 라는 부분하고 4월에 대한 주택 매매량이 9.3%가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3분기부터 생애 첫 주택 LTV 80%로 늘려라고 했는데요. 일단 분기는 이제 4분기는 아니죠. 1, 2, 3월이 1분기, 4, 5, 6월이 2분기, 그리고 7, 8, 9월이 이제 3분기예요. 그래서 7월 달부터 해서 생애 첫 주택 LTV를 80%로 늘린다고 하는데요. 이 LTV는 영어로 loan to value예요. LTV, loan to value는 뭐냐? 주택 담보를 근거로 해서 대출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보통 DTI라고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데비트 인컴입니다. 내 소득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고요. 또 DSR이라는 부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득 전체에 대한 부분을 갖고 또 이제 대출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론 투 밸류에 대한 부분을 80%까지 늘린다. 즉 주택 가액이 한 5억짜리다라고 한다면 4억 원까지도 대출을 일으키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애 첫 주택에 대한 부분들한테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항상 고민은 그래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대출 비율이 너무 많아지면은 부채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돼서, 지금 전 정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출 비율을 굉장히 좀 축소시켰다. 규제를 굉장히 좀 강화를 했죠. 하지만 지금 정부는 실질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대출 받아야 될 입장에서 돈이 없는데 대출이라도 좀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좀 하고 있는 듯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첫 주택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희망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4월 주택 매매량이 9.3%가 증가했어요. 자, 항상 우리가 이런 통계 자료를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5월 말이에요. 자, 그러면 4월에 대한 내용이 지금 5월 말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정부가 바뀐 게 5월 10일이니까 그 이전의 내용입니다. 물론 계절적인 상황에 따라서 4월에 대한 매매 거래 라인이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건 5월
그리고 6월에 판도 변화가 어떻게 4월과 바뀌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지금 이렇게 증가됐다라는 부분에 국한하지 말고요. 다음 달, 또 다음 달에 상황을 살피면서 계속 이렇게 늘어났느냐. 즉, 지금 주택 매매 거래량이 9.3%가 늘어났는데, 이런 내용이 또 뭐 소형주택 비율별로 또 아파트냐 또 아니면 뭐 다세대나 이런 비율별로 해서 미리 체크를 한 후에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서 앞으로 더 주택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구나. 즉 5월 10일부터 어쨌든 그 제도 개편이 좀 됐단 말이에요. 세금이라는 정책도 세 가지가 변화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판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한눈으로 쓱 보고 그 다음 다음 달, 다다음 달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 읽는 것도요, 과거 지향적이냐, 현재 모습, 아니 또 미래 지향적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 있는데 미래 지향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보죠. 뭐 자재값 상승분, 뭐 쭉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게 특별히 중요해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재값 상승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뭐 국토부 같은 경우 제2의 둔촌주거 사태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섰는데 맞는 얘기죠. 지금 자재값 중에서 특히 철근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일단 둔촌주공에 대한 이제 공사비 때문에 지금 잠시 보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공사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자재 가격 상승에 발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하는 부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공시가 13억 1주택 가지고 계신 분은 올해 재산세가 67만 원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문정부에 대한 공시가에 대한 현실화를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부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생각하는 것보다 많겠죠.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일 것이고요. 뭐 서울에 사는 연봉 4천만 원 이하 청년 전세 보증 무료 가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 또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월에 대한 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전세를 계속해서 좀 앞지르고 있는 부분이 많기는 해요. 근데 잘 살펴야 됩니다. 뭐냐면 일단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월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이제 곧이어 2년차가 다가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전에 거래량에 비해서 일단 전세 수요자 분들은 또 전세로 이렇게 가려는 분들일 것이고, 그 전세 금액이 너무 과하다 싶다면은 그거를 오른 그 전세 보증금을 다 그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월세로 전환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월세라는 부분, 즉 반전세라는 그런 그 또 맥락이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월세가 많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한될 게 아니라 전세 금액이 얼마만큼 많이 올라가서 그 부분이 월세 전환이 됐는가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도도 마찬가지 8월 소위 뭐 전세 대란설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미리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좀 기다려보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유추를 한다면은 이 전세금을 2년 동안 그 못 올린 분들이 대폭 올랐을 때, 또 집값에 영향을 얼만큼 미치는지까지도 사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는 연동 관계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요 한 뉴스에서 또 다른 파생적인 뉴스를 뭘 들여다볼 것인가도 계속 스터디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 일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합동 TF 발족. 뭐 일기 신도시가 뜨거운 감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이제 노후도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좀 그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값에 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민간 합동 TF 발족을 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놓고 매도, 매수자 눈치 보기 장세죠.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그 정부가 변화가 생기든 정권 초기에는 이렇게 눈치 보기라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면 좀 있다가 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사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까지 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물건, 예를 들어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것이냐, 보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분명히 지역마다 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강남권이라든지 뭐 많은 수요 공급 대비해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 같은 경우 이럴 수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떨어질 수 있는 곳은 있어요. 너무 과하게 오른 곳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GTX에 대한 개통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서 그 GTX 역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6억짜리가 지금 뭐 12억, 13억 그 이상 된 곳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런 노선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미 4억 정도가 좀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보합으로 가는 곳도 있겠죠. 보합 같은 경우는 아마도 서울권 내에서도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좀 이런 안정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더 좀 현실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어쨌든 이 부분 뭐 눈치 보기를 계속하고 있다는데 몇 개월 정도, 한 2,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이런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여름 비수기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가격이 뭐 빠진다, 뭐 오른다, 뭐 이런 부분들은 9월 정도에 어떤 신호탄이 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재개발, 재건축, 열평, 사타심이 크게 늘었다 이런 부분인데,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전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또 재건축 같은 경우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 뭐 정비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놓고 각 지역마다 굉장히 논란이 심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될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각 구청이라든지 뭐 이런 시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문의를 통해서도요. 충분히 요즘은 민원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심의 중입니다. 또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그냥 단순한 그 뉴스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에서 직접 문의를 통해서 한번 타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주택 임대차 신고 뭐 방문이 온라인보다 8배 많아. 자,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뭐 계도 계약을 하는데 주택 임대차 신고를 제때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계도 기간을 두어서 과태료 내는 부분은
지금은 시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차 신고 제도가 꼭 필요하느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번거로운 부분들을 자꾸 좀 이렇게 규제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집주인 부담 떠넘길라, 세입자 소갈이 이거죠. 자, 금리라는 부분이 이제 올랐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주택시장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많이 고민 속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연 금리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난주죠. 5월 26일 날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1.75인데 전달 4월 14일 날 또 올렸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2022년 오늘 이제 5월 31일인데 이렇게 1.75에서 얼만큼 또 올라갈 것이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요. 우선 지금 1.75에 머물렀었던 시기가 보면은 2019년도 정도 된다. 그죠? 2019년 5월 31일에 3년 전만 해더라도요. 1.75에서 오히려 또 이제 내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금리를 내렸다 하는 부분은 이제 시장에 자금을 푸는 어떤 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 물가에 대한 안정 때문에 금리를 오른다. 또 미국이라든지 이제 그 외타 요인에 의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올리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뭐 대출을 통해서 이제 집을 매입을 하고 하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좀 굉장히 좀 점점 좀 커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기업들도 대출을 활용을 해서 기업을 유지를 하고 저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 같은 경우 금리가 오르면 올릴수록 좋을 것이냐? 그렇진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1.75%가 올랐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더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1.5%에서 많게는 2.5%, 저는 한 2.25% 정도까지 올리고 다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너무 그 민감하게 금리가 너무 과하게 오를 거를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할까? 아예 뭐 집을 사지 말까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금리에 너무 과하게 오를 수 있는 부분마저도 그렇게 겁을 낼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좀 한 번쯤 예상을 해보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오늘 2022년 5월 31일 뉴스를 통해서 바라본 부동산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부동산 쏙쏙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뉴스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뉴스라는 영어에서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느 약자냐면 North, East, West, South라는 약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북쪽, 뭐 동쪽, 그다음 서쪽, 남쪽, 동서남북이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뉴스를 통해서 알아야지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가 있다. 또 뉴스도 정확하게 쏙쏙 꿰뚫어보는 그런 내 해안이야말로 앞으로 제대로 된 그 방향성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뉴스 쏙쏙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